서울의 한여름 폭염은 아스팔트 바닥을 녹여버릴 듯 맹렬한 기세로 끓어오르고 있었다. 지면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는 도심의 풍경을 비현실적으로 일그러뜨렸고,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공기가 그 숨막히는 열기 속에서 이서윤 대위는 백화점 정문 앞에 부동 자세로 서 있었다. 그녀의 양손에는 명품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쇼핑백들이 주렁주렁 들려 있어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단정하게 채운 정복 깃 위로 땀방울이 흘러내려 등줄기를 타고 기어갔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홀로 꼿꼿한 고목처럼 그녀는 소란스러운 거리의 소음과 행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었다. 육군 정복을 입은 장교가 누군가의 짐꾼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기묘한 위화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자동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건물 안쪽에서 서늘한 냉기가 쏟아져 나왔고, 그 바람을 타고 사단장의 부인 최미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화려한 선글라스를 끼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으며, 손에는 작은 부채를 들고 우아하게 흔들고 있었다.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사람이 도약볕 아래서 얼마나 서 있었는지는 그녀의 안중에 전혀 없는 듯 했다. 최미라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서윤의 손에 들린 쇼핑백들을 훑어보았다. 그것은 고생한 부하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자신의 전리품이 무사한지 확인하는 검열관의 눈빛에 가까웠다. 그녀는 붉게 칠한 입술을 달싹이며 무심하게 말을 뱉었다. 군인은 평소에 할 일이 없으니 이런 짐이라도 들어야 밥값을 하는 거라며, 그녀는 묘하게 비꼬는 어조로 서윤의 자존심을 긁어내렸다. 서윤은 쇼핑백 끈을 쥔 손에 무의식적으로 힘을 주었다. 손바닥 안으로 파고드는 종이 가방의 끈이 날카로운 통증을 유발했지만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모멸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당장이라도 이 짐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자신이 지휘하는 중대원들 앞에서 훈시하듯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으로서 훈련받은 강철 같은 인내심으로 그 감정을 억누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짧고 간결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라는 그 짧은 한마디에 수만 가지의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 삼켰다. 사단장 부인의 기분 하나에 인사가 좌우되는 이 비틀린 군대 내의 권력 구조 속에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최미라는 서윤의 몸이 건조한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콧방귀를 뀌며 앞장서 걸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미끄러지듯 다가와 두 사람 앞에 멈춰섰다. 운전병이 황급히 내려 뒷좌석 문을 열었고 서윤은 짐을 트렁크에 싣기 위해 뒤편으로 향했다. 트렁크 문이 닫히는 묵직한 소리가 마치 감옥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서윤은 조수석에 올라탔고 차 안을 가득 채운 최미란의 진한 향수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다. 그것은 전장의 화약 냄새나 훈련장의 흙내음과는 전혀 다른 인공적이고 사치스러운 향기였다. 에어컨 바람은 시원했지만
차 안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숨막히게 느껴졌다. 백미러를 통해 운전병인 김상병의 눈과 마주쳤다. 앳된 얼굴의 병사는 안쓰러움과 민망함이 뒤섞인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만 서유는 짐짓 모른 척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언덕 위에 자리 잡은 관사촌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서윤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어지러웠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명예로운 군인의 길이라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인가 하는 회의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계급장의 무게가 때로는 긍지가 아닌 족쇄가 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다. 관사 앞에 도착하자 서유는 다시 짐을 들고 현관까지 날라야 했다. 최미라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며 서윤에게 수고했다는 말, 대신 물 한 잔 가져오라는 지시를 내렸다. 서윤은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따르며 자신이 지금 국가를 방위하는 장교인지 아니면 가사 도우미인지 헷갈릴 지경이었다. 컵을 탁자에 내려놓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서윤이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붙였지만 최미라는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손을 휘휘 저었다. 마치 귀찮은 파리를 쫓아내는 듯한 그 몸짓은 서윤의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그녀를 비웃는 환청처럼 들려왔다. 하늘은 어느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눅눅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낡은 승용차로 걸어가는 동안 서유는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는 휴대전화를 꺼냈다. 액정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지만 그녀는 그 번호의 주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문자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다. 다음 주에 그곳으로 간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무게감은 1000톤의 바위와도 같았다. 육군 대장 이태준, 군 내부에서 강철 호랑이라고 불리는 그녀의 아버지가 직접 움직인다는 신호였다. 서유는 마른 침을 삼켰다. 아버지가 공식적인 경로가 아닌 개인적인 연락을 취했다는 것은 이번 방문이 단순한 부대 시찰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다.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거세게 쏟아지며 서유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지만 곧바로 출발하지 못했다. 빗물은 앞 유리를 때리며 그녀는 핸들을 꽉 잡은 채 거친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현실은 가혹하기만 했다. 만약 자신이 이태준 장군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최미라는 당장 무릎을 꿇고 빌지도 모른다. 사단장 역시 파랗게 질려 용서를 구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서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권력을 이용해 타인을 짓밟는 것은 그녀가 가장 경멸하는 그들과 똑같은 괴물이 되는 길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유혹을 떨쳐냈다.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해 주었다. 빗길을 뚫고 달리는 차 안에서 서유는 차갑게 식어가는 이성을 붙잡았다. 억울함과 분노는 잠시 접어두어야 했다. 지금은 다가올 폭풍을
대비해야 할 때였다. 아버지가 온다는 것은 단순히 가족 상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켜온 신념과 능력을 시험받는 자리가 될 것이 분명했다. 부대로 복귀한 서유는 비에 젖은 정복 상의를 벗어 옷걸이에 걸었다. 눅눅해진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불쾌했지만 익숙한 사무실의 공기가 그녀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잠시 눈을 감았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냈다. 서유는 책상 한 구석에 엎어두었던 액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흑백 사진 속에는 임관식 날에 아버지와 자신이 나란히 서 있었다. 당시 아버지는 군복이 아닌 정장을 입고 계셨고 어깨에는 그 어떤 계급장도 없었다. 하지만 그 단단한 어깨와 곧은 등은 그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다. 침묵은 말보다 무겁고 그림자는 빛보다 깊다. 아버지가 즐겨 하시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다. 서유는 사진 속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 겪은 수모는 훗날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걸음이 될 것이라. 스스로 최면을 걸었다. 그녀는 액자를 다시 서랍 속에 넣고 열쇠로 잠갔다. 창밖의 빗줄기는 점점 더 거세져 폭우로 변해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연병장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서유는 스탠드 조명을 켜고 서류 더미를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바위처럼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밤은 길었고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줄기는 밤이 깊어질수록 그 기세를 더해가고 있었다. 서유는 사무실의 형광등 불빛 아래 홀로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창밖의 어둠은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깊었고 그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더듬어 올라가고 있었다. 아버지, 이태준 대장. 그 이름은 대한민국 국군 내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공포, 그리고 경외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서윤에게 그는 단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이자 평생을 바쳐 증명해야 할 난해한 숙제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서재는 언제나 묵직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린 시절 그녀가 까치발을 들고 들여다보았던 그 방은 그리고 아버지가 피우던 파이프 담배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다. 아버지는 책상 앞에 앉아 밤늦도록 작전 지도를 들여다보거나 두꺼운 군사서적을 읽곤 했다. 그 뒷모습은 너무나 거대하고 고독해 보여서 어린 서윤은 감히 그 문턱을 넘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었다. 서윤이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겠다는 뜻을 밝혔을 때 집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눈물로 반대했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녀를 서재로 불렀다. 그날 밤 아버지와 마주 앉은 서유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장군의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것은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따뜻한 눈이 아니라 전장에 나가는 병사를 검열하는 지휘관의
냉철한 눈빛이었다. 내 이름을 등에 업고 장교가 되려거든.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방 안의 공기를 진동시켰다. 군복은 핏줄로 입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네가 흘린 땀과 피, 그리고 고뇌의 무게로 입는 것이다. 네가 내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너의 모든 노력은 나의 후광으로 폄하될 것이며 너의 모든 실수는 나의 불명예가 될 것이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은 서윤의 가슴에 불도장처럼 찍혀 지워지지 않는 상처이자 원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도움을 일절 거부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배경을 숨겼다. 임관식 날, 동기들의 가족들이 꽃다발을 들고 환호할 때 그녀는 먼 발치에서 잠시 머물다 사라진 검은 세단을 보았을 뿐이다. 그 쓸쓸함은 그녀를 더욱 독하게 만들었고 누구보다 뛰어난 장교가 되겠다는 강박에 가까운 목표를 심어주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견고했다. 야전에서의 능력보다 줄타기와 아부가 더 중요시되는 군대의 어두운 이면을 목격할 때마다 서유는 깊은 회의감에 빠지곤 했다. 특히 오늘처럼 사단장 부인의 시녀 노릇을 해야 할 때면 아버지의 고귀한 가르침이 진흙탕 속에 처박히는 듯한 비참함을 느꼈다. 사성 장군의 딸이 고작 사단장 부인의 쇼핑백을 들고 서 있는 꼴이라니.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블랙 코미디보다 더 잔인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초임 장교 시절부터 적어온 메모들이 빼곡했다. 명예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다. 침묵 속에 진실이 있다. 힘들 때마다 아버지의 어록을 되새기며 버텨왔지만 오늘따라 그 글귀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최미란의 경멸, 어린 시선과 사단장의 비굴한 웃음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녀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었다. 과연 아버지는 이런 현실까지 예상하고 계셨을까? 서유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형광등 불빛 주위를 맴도는 날파리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다. 출구 없는 방 안을 끊임없이 배회하는 그 작은 생명체가 마치 자신의 처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그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만약 아버지가 다음 주에 부대를 방문해서 자신의 딸이 겪고 있는 이 수모를 직접 목격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분노하실까? 아니면 실망하실까? 서유는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혀왔다. 아버지는 사적인 감정으로 공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가장 혐오하는 분이었다. 아마도 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딸이 그런 부당함에 맞서지 못하고 순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큰 실망을 하실지도 몰랐다.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당직 사령이 들어왔다. 이 대위, 아직 퇴근 안 했나? 그는 서윤의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보고 혀를 찼다. 사모님 수발 드느라 고생했는데 얼른 들어가서 쉬지 그래. 위에서 시키는 거니 어쩌겠어.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려. 그는 위로한답시고 던진 말이었지만
그 가벼운 위로가 서윤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되었다. 마무리할 게 남아서요. 먼저 들어가십시오. 서윤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직 사령이 나가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잊으라니.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불운일지 모르지만 서윤에게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는 일이었다. 그녀는 이 굴욕을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줄기는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저 멀리 사단본부 건물 꼭대기에 걸린 부대기가 비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아니, 스스로에게 떳떳하기 위해 선택한 고난의 길. 그 길 위에서 만난 진흙탕 웅덩이 하나에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서유는 펜을 들어 수첩의 빈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별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글씨를 쓰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종이가 찢어질 듯 눌러 쓴 그 문장은 그녀가 자신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사단장 부인이 휘두르는 얄팍한 권력 따위에 무릎 꿇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 앞에 당당한 지휘관으로서 서겠다는 약속. 그녀는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옷걸이에 걸린 젖은 정복을 바라보았다. 물기가 말라가며 쭈글쭈글해진 옷깃이 볼품없어 보였지만 그녀는 그 옷을 소중하게 쓰다듬었다. 내일은 또다시 최미란의 호출이 있을지도 모른다. 또다시 짐꾼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가짐은 조금 전과는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 상황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분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들의 오만과 허영이 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사무실에 불을 끄고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 차가운 공기가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주었다. 빗소리는 여전히 요란했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전장의 북소리처럼 들렸다. 서유는 어둠 속을 걸으며 아버지와의 재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부녀의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군인과 가짜 권력자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는 유일한 병사였다. 오후의 햇살이 사단장 공간에 잘 가꿔진 정원 위로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잔디는 인공적인 녹색을 띠며 고르게 깎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영국산 찻잔 세트와 화려한 색감의 디저트들이 흐트러짐 없이 세팅되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우아한 티타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전장보다 더 치열한 신경전이 흐르고 있었다. 이곳은 사단 내 주요 지휘관들의 부인들이 모인 사교장이자 남편의 계급이 곧 아내의 서열로 직결되는 비정한 권력의 축소판이었다. 이서윤 대위는 정복 차림으로 테이블 한 구석에 서서 찬물을 끓이고 있었다. 장교로서의 자부심을 걸고 작전 지도를 그려야 할 손으로 그녀는 지금 닭이 세트에 온도를 맞추고 있었다. 최미라는 부대 내에서 감각이 가장 뛰어나다는 핑계로 서윤을 불러냈지만 그것은 명백히 그녀를 여군 장교조차 자신의 손발처럼 부릴 수 있다는 것을 다른 부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최미라는 이 구역의 여왕이 누구인지 확실히 각인시키고 싶어 했다.
부인들의 옷차림은 한결같이 파스텔톤의 우아한 원피스였지만 그들의 대화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연대장 부인이 최미란의 찻잔을 칭찬하자 대대장 부인들은 경쟁적으로 감탄사를 뱉어내며 분위기를 맞췄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높고 경박했으며 눈동자는 끊임없이 서로의 장신구와 옷 브랜드를 스캔하느라 분주했다. 서유는 그 기이한 풍경을 묵묵히 지켜보며 끓어오르는 찬물처럼 요동치는 마음을 다스려야 했다. 이 대위, 여기 홍차 좀 더 따라봐요. 물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향이 날아가니까 조심하고. 최미란이 고개를 까딱이며 지시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하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서유는 주전자를 들고 다가갔다. 절도 있는 동작으로 찻잔에 물을 따르는 동안 모든 시선이 그녀의 손끝에 집중되었다. 그 시선들은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미묘한 우월감이 뒤섞인 불쾌한 점성을 띠고 있었다. 어머, 이 대위는 군인인데도 손끝이 참 야무지네요. 시집 가면 사랑받겠어. 참모장 부인이 호들갑을 떨며 말했다. 칭찬을 가장한 비아냥이었다. 군인으로서의 능력보다는 현 모양처로서의 자질을 운운하며 그녀를 평가절하 하는 발언이었다. 서유는 짧게 목례하며 물러섰지만 속으로는 차라리 진흙탕에서 구르는 유격 훈련이 이 자리보다 100배는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 이곳의 공기는 향수 냄새와 위선으로 범벅이 되어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화제는 자연스럽게 남편들의 진급과 다가오는 부대 행사로 옮겨갔다. 다음 주에 방문한다는 VIP, 즉 이태준 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좌중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팽팽해졌다. 최미라는 부채를 접으며 짐짓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높아진 것을 서유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이태준 장군과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지를 과시하며 이번 방문이 남편의 진급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떠벌렸다. 우리 그이가 그러는데 장군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사단을 콕 집어서 오시는 거래요. 평소에 우리 부대를 눈여겨보고 계셨던 거지. 최미란의 말에 부인들은 부러움 섞인 탄성을 질렀다. 서유는 터져 나오려는 헛웃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아버지가 이곳을 방문하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정 반대일 것이다. 그들이 믿고 있는 각별한 사이라는 것이 서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신임 대대장의 부인이 그런데 이 대위님은 부모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반듯하게 자란 걸 보면 집안 교육이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순수한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었지만 그 순간 정원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최미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자신의 무대에서 감히 시녀 역할인 서윤에게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사실대로 말한다면 이 가식적인 연극은 당장 막을 내리겠지만 그것은 그녀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는 그저 평범하고 엄격한 분이십니다. 제게 항상 분수에 맞게 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사성 장군이라는 계급을 떼어놓고 보면 아버지는
누구보다 원칙을 중요시하는 엄격한 가장이었으니까. 최미라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 요즘 젊은 장교들은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딱 이 대위를 두고 하는 말인가 봐. 그녀는 서윤을 가난한 집안에서 자수성가한 인물로 단정 지으며 은근히 자신들의 타고난 배경과 차별화를 두려했다. 좌중에는 다시 안도감 섞인 웃음이 번졌다.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가 위협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들은 안심하고 있었다. 티타임이 끝나갈 무렵 서윤은 찻잔을 치우는 일을 도왔다. 고급 도자기들이 부딪히며 내는 맑은 소리가 오히려 그녀의 신경을 긁어댔다. 부인들은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누며 남편의 계급장에 걸맞은 가식적인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이 호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듯 했다. 서윤은 쟁반에 찻잔을 담으며 그들의 뒷모습을 싸늘하게 응시했다. 공관을 빠져나오는 길.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셔 폐 속에 고인 썩은 공기를 뱉어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하늘을 불태우고 있었다. 오늘 그녀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달콤한 독에 중독된 사람들의 민낯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탑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는 여전히 삭제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다가올 폭풍은 이 견고해 보이는 위선의 성을 모조리 무너뜨릴 것이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가 오면 그녀는 더 이상 찻잔을 나르는 시녀가 아니라 심판의 증인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이다. 사단장 공관의 화려한 불빛이 등 뒤에서 멀어져 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사단사령부의 밤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가끔 지나가는 순찰차의 헤드라이트만이 허공을 가르고 있었다. 이서윤 대위의 책상 위에는 며칠 뒤로 예정된 부대 감사와 VIP 방문을 대비한 보안 문서들이 산맥처럼 쌓여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뻑뻑했고 관자놀이는 지끈거렸다.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신 탓에 속이 쓰려왔지만 정신은 오히려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이 밤 10시를 넘어가고 있을 때 책상 구석에 놓인 개인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서윤의 미간이 좁혀졌다. 사모님, 그 세 글자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녀의 군 생활을 옥죄는 보이지 않는 사슬과도 같았다. 이 늦은 시간에 업무와 무관한 연락이 올리만무했다. 그녀는 잠시 전화기를 노려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예상대로 최미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대위, 지금 뭐 하고 있어? 바쁜 일 없으면 차 좀 가지고 학원 앞으로 와야겠어. 우리 애 픽업해야 하는데 김상병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잖아.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백한 명령이었다. 밤늦게 끝나는 아들의 학원 셔틀을 위해 육군 대위를 개인 기사처럼 부르겠다는 심산이었다. 서윤은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온갖 잡무를 묵묵히 수행해왔다.
그것이 조직 생활의 윤활유가 되리라 믿었고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대회비 도장이 찍힌 작전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고 그녀는 당직 근무자는 아니었지만 비상 대기 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핵심 실무자였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지금은 곤란합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거절을 예상하지 못한 듯한 당혹감이 전파를 타고 전해졌다. 뭐라고? 지금 곤란하다고 했어? 군인이 상관 가족을 돕는 것도 임무의 연장선상이라는 거 몰라. 내가 지금 급하다고 했잖아. 최미란의 목소리 톤이 급격히 높아졌다. 현재 며칠 뒤 있을 감사 준비로 인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단장님께서도 강조하신 보안 사항이며 제가 맡은 파트는 오늘 밤 안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서유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 설명하려 노력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적인 임무 때문임을 강조하면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은 그녀의 순진한 착각이었다. 최미란에게 서윤의 설명은 핑계이자 하극상으로 들릴 뿐이었다. 이 대위, 지금 나랑 말장난하자는 거야. 감사가 중요해. 내 말이 중요해. 네가 요즘 오냐오냐 해주니까 아주 기고만장해졌구나. 내 남편이 누군지 잊었어. 너 장기 복무심사 곧이라며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내 군복 벗기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 몰라. 적나라한 협박이었다. 남편의 계급을 자신의 권력인 양 휘두르는 그녀의 태도는 이제 선을 넘어도 한참 넘고 있었다. 서유는 쓴 웃음을 삼켰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군인의 명예가 고작 사단장 부인의 기분 따위에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현실이 서글펐지만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솟구쳐 올랐다. 서유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별이라는 것은 어둠을 밝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태워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다시 눈을 뜨고 이전과는 다른 서늘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사단장님의 위치는 매우 높고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뭐,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최미란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서유는 동요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군인의 어깨 위에 있는 별은 그 무게가 상당합니다. 자칫 잘못 휘두르면 그 무게가 도리어 주인과 그 가족을 짓눌러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단장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 위치를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서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경고였다.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넘어 최미란의 오만이 불러올 파국을 암시하는 뼈있는 조언이었다. 하지만 최미란은 그 말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였고 충시 그녀는 분에 못 이겨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너 지금 그 말 후회하게 해줄 거야. 내일 아침에 두고 보자.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뚜뚜하는 끊김 소리가 정적 속을 맴돌았다. 서유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드디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사실과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장함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쏘아 올린 작은 불씨가 곧 거대한 화마가 되어 이 부대를 덮칠 것임을 직감했다. 창밖의 바람 소리가 더욱 거세졌다. 유리창이 덜컹거리며 울었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 잠긴 사단 본부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내부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로에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강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일이면 최미라는 남편을 들볶아 서윤을 징계하려 들 것이다. 온갖 음해와 압박이 들어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서윤은 후회하지 않았다. 누군가는 말해야 했다. 그들이 누리는 권력이 영원하지 않으며 제복 입은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다. 서유는 서류 뭉치를 다시 집어들었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쟁은 총칼을 든 전투가 아니라 소리 없는 신념의 싸움이었다. 아버지가 오시기 전까지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고 버틸 것이다. 그것이 딸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준비였다. 밤은 깊었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소문은 늦가을의 산불처럼 건조하고 빠르게 부대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특별 감사설이 새벽 안개와 함께 사단 사령부를 휘감았다. 병사들은 식당 배식구 앞에서, 간부들은 흡연장 구석에서 수군거렸다. 육군 본부에서 고위급 인사가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어느새 국방부 장관이 온다는 둥, 참모총장이 헬기를 타고 온다는 둥 허무맹랑한 괴담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실체 없는 공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역시나 사단장 박진석 소장이었다. 그는 아침 회의 내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작전 보고는 뒷전이었고 부대 환경 미화와 사령부 건물의 청소 상태만을 집요하게 따져 물었다. 그의 눈은 불안으로 충혈되어 있었고 손끝은 초조함으로 끊임없이 탁자를 두드렸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래성이 파도 한 번에 무너질까 전전긍긍하는 겁쟁이처럼 보였다. 박 소장의 불안은 곧바로 아랫사람들에 대한 가혹한 압박으로 이어졌다. 참모들은 사단장의 고함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복도를 뛰어다녔고 병사들은 멀쩡한 도로를 빗자루로 쓸고 또 쓸어야 했다. 문의 전투준비 태세보다는 보여주기식 의전에 목숨을 거는 지휘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서유는 창밖으로 보이는 그 우스꽝스러운 소동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진정한 군인은 총을 닦지만 정치 군인은 구두를 닦는다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때 서윤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비서실장이었다. 사단장이 급히 찾는다는 호출이었다. 서윤은 온 매무새를 다듬고 사단장실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 소장은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 그는 서윤을 보자마자 구세주라도 만난 듯 벌떡 일어났다. 어젯밤 부인의 전화를 무시했다는 사실 따위는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인 듯했다. 이 대위, 자네 혹시 들은 거 없나? 6번 쪽에 동기들 많잖아. 이번에 내려오는 VIP가 도대체 누구라던가. 사단장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그는 정보의 부재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에 맞는 맞춤형 아부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서유는 짐짓 모르는 척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저도 공식적인 통보 외에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박 소장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갑자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이번 진급 심사가 코앞인데 그는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서유는 그 비겁한 뒷모습을 보며 자신이 굳이 진실을 알려줄 필요가 없음을 확신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무능함을 직면하는 시간이었다. 사단장실을 나오자마자 이번에는 최미란에게서 문자가 쏟아졌다. 어젯밤에 서슬퍼런 협박은 온데간데 없고 읍소에 가까운 부탁들이 줄을 이었다. 이 대위, 미안한데 꽃집에 좀 다녀와줘. VIP가 꽃을 좋아할지도 모르잖아. 관사 청소 업체도 좀 알아봐주고 내가 지금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래. 그녀 역시 남편의 진급이 곧 자신의 생존 문제였기에 자존심 따위는 잠시 접어둔 모양이었다. 서유는 최미란의 문자를 읽으며 헛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꽃을 가장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전장의 참혹함을 덮어버리는 화려한 치장을 혐오하시는 분이었다. 만약 관사에 꽃이 가득 차 있다면 아버지는 오히려 불호령을 내리실 것이. 하지만 서유는 그 사실을 굳이 정정해 주지 않았다. 그들의 헛된 노력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교훈이 될 것이라 판단했다. 오후가 되자 하늘은 더욱 낮게 내려앉았다. 먹구름이 몰려오며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한 날씨는 부대의 침울한 분위기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서유는 자신의 차 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가 화면에 떠 있었다. 내일 14형 도착. 조용히 가고 싶다만 네가 있는 곳이니. 아버지의 메시지에는 딸을 걱정하는 마음과 공적인 업무 사이에 고뇌가 묻어 있었다. 서유는 화면을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지금이라도 사단장에게 달려가 오는 사람이 바로 제 아버지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모든 대우가 달라질 것이다. 박 소장은 기절초풍할 것이고 최미라는 납작 엎드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서윤이 원하는 정의가 아니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배경에 의한 굴복이 아니라 잘못된 관행에 대한 깨달음이었다. 그들이 준비하는 화려한 의전과 가식적인 연기가 그들은 처절하게 깨달아야 했다. 서유는 휴대전화의 전원 버튼을 눌러 화면을 껐다. 검은 화면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다시 사무실로 향했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잡초를 뽑느라 허리를 굽히고 있었고 간부들은 페인트 칠이 벗겨진 보도 블록을 칠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 부산스러움 속에서 오직 서윤만이 다가올 폭풍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침묵을 지키기로 했다. 그 침묵은 내일 터질 폭탄의 뇌관이 되어 이 부대의 썩은 환부를 도려낼 것이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윤은 책상 위에 놓인 작전 계획서를 다시 펼쳤다. 주변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군인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것이 그녀가 아버지에게 배운 그리고 스스로 지켜나가는 군인의 길이었다. 밖에서는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네, 즉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사단 사령부 전체는 마치 거대한 연극 무대 뒤편처럼 아수라장이었다. 모든 병력이 동원되어 도로의 잡초를 뽑고 연병장의 흙을 고르게 펴바르는 작업에 매달렸다. 공기 중에는 풋내 나는 풀 냄새와 급하게 칠한 페인트 냄새가 섞여 비릿하게 떠다녔고 장교들은 무전기를 들고 뛰어다니며 의미 없는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다. 이서윤 대위는 그 소란스러운 풍경을 뒤로하고 사단 본청 1층에 마련된 귀빈 접견실로 향했다. 최미란이 아침 일찍부터 그녀를 호출했기 때문이었다. 접견실 문을 열자 값비싼 꽃향기가 훅 끼쳐왔다. 방 안에는 온갖 종류의 화려한 꽃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최미란은 그 한가운데 서서 신경질적으로 꽃가지를 꺾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초조함으로 인해 평소보다 화장이 두껍게 들떠 보였다. 아, 이 대위 왔어. 이것 좀 봐. 꽃꽂이 전문가를 불렀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돌려보냈어. VIP가 오시는데 이런 싸구려 감각으로 어떻게 맞이하겠어? 최미라는 바닥에 널린 꽃들을 발로 툭툭 건드렸다. 그녀는 자신의 안목이 높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했지만 정작 무엇이 문제인지는 정확히 집어내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그녀가 기댈 곳은 평소 은근히 무시하면서도 그 감각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서윤뿐이었다. 서윤은 묵묵히 재킷을 벗고 그녀는 화려하고 색감이 강한 장미나 튤립을 모두 옆으로 치워버렸다. 대신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수수한 난초와 흰색 백합 몇 송이를 골라냈다. 아버지는 화려한 치장보다는 여백의 밀을 시끄러운 색보다는 차분한 향기를 선호하시는 분이었다. 서유는 도자기 화병에 신중하게 꽃을 꽂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면서도 정확했다. 최미라는 팔짱을 끼고 서윤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너무 심심하지 않아. VIP가 오시는데 좀 더 화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지만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높은 분일수록 눈을 피로하게 하는 화려함보다는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단정함을 선호하실 겁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완성된 꽃꽂이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기품 있게 바꿔놓았다. 그때 박진석 소장이 허둥지둥 접견실로 들어왔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었다. 여보, 준비는 다 됐어. 1시간 뒤면 도착하신다는 연락이 왔어. 사단장의 목소리는 잔뜩 갈라져 있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방명록과 펜을 확인했다. 아니, 펜이 이게 뭐야? 그냥 굴러다니는 볼펜을 갖다 놓으면 어떡해? 품격에 맞는 만년필 같은 거 없어. 최미란이 당황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갑자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비서실에 좋은 거 없나 찾아보라고 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우왕좌왕하는 두 사람을 보며 서유는 조용히 한숨을 삼켰다. 그녀는 자신의 정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가죽펜 파우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검은색 만년필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이것을 쓰십시오. 잉크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서윤이 만년필을 테이블 위에 정갈하게 올려놓았다. 몽블랑, 마이스터스,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중후한 광택이 흐르고 있었다. 박 소장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 묵직한 무게감과 손에 감기는 그립감은 싸구려가 아님을 단번에 알 수 있게 해주었다. 그는 묘한 표정으로 서윤을 쳐다보았다. 이 대위, 자네가 이런 물건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 이거 꽤 비싼 모델 아닌가? 박 소장의 눈에 의구심이 스쳤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수성가했다는 여군 대위가 소장하기에는 과분한 물건이었다. 서유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임관 선물로 지인에게 받은 것입니다. 귀한 분을 모시는 자리니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지인이 바로 오늘 방문할 VIP라는 사실은 숨겼다. 박 소장은 펜을 이리저리 돌려보다가 피식 웃었다. 하긴 요즘은 중고로도 많이 구한다더구먼. 짭퉁은 아니겠지 뭐. 급하니까 일단 쓰도록 하지. 그는 서윤의 물건을 짝퉁 취급하며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려 했다. 서윤이 진품을 가질 능력이 없다고 단정짓는 것이 그의 얄팍한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는 만년필을 방명록 옆에 대충 내려놓았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함 대신 연민을 느꼈다. 그 만년필 뚜껑에는 아버지의 이니셜인 T, J, 리가 작게 각인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장군 진급을 하던 날 자신의 오래된 펜을 딸에게 물려주며 했던 당부를 서유는 기억했다. 이 펜으로 서명할 때는 오직 진실과 정의만을 담아라. 박 소장은 그 펜의 가치도 그 안에 담긴 역사도 모른 채 그저 겉모습만 보고 있었다. 이제 나가 보겠습니다. 정복으로 환복하고 도열 준비하겠습니다. 서유는 절도 있게 경례를 하고 접견실을 빠져나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최미란이 남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계집애 콧대 높은 척 하더니 센스는 있네. 나중에 전역하면 내 비서나 하라고 할까. 그들의 오만은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었다. 복도로 나온 서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 행렬이 위병소를 통과하고 있었다. 드디어 시작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약장은 비뚤어지지 않았는지, 명찰은 제 자리에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의 심장이 강하게 박동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설렘이었다. 그녀는 만년필을 두고 온 것이 신의 한 수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아버지는 그 펜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이해하실 것이다. 딸이 어떤 마음으로 군 생활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침묵 속에 놓인 펜 한 자루가 100마디의 고변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었다. 서유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도열에 있는 장교단의 맨 끝자리에 가서 섰다. 사령부 앞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군악대의 연주가 시작되고 의장대가 총을 받쳐 들었다. 박 소장과 최미라는 레드카펫 끝에서 가장 비굴하고 환한 미소를 연습하고 있었다. 그 완벽하게 연출된 무대 위로 진짜 주인공인 이태준 대장의 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 문이 열리는 순간 서유는 고개를 들고 정면을 응시했다. 이제 거짓의 막이 걷히고 진실의 시간이 오고 있었다. 검은색 세단의 뒷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순간 연병장을 가득 채우던 군악대의 행진곡, 소리마저 작게 느껴질 만큼 압도적인 정적이 흘렀다. 잘 닦인 광택. 나는 전투화가 먼저 아스팔트 지면을 밟았고 이어서 대한민국 육군을 지휘하는 사성 장군 이태준 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거구는 세월의 흐름에도 조금도 굽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노송처럼 단단하고 위험 있는 기백을 뿜어내고 있었다. 사단장 박진석 소장은 마치 용수철이 튀어오르듯 과장된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육군 대장 이태준 장군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인해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게 갈라져 나왔다. 그 옆에선 최미란 역시 화려한 한복 차림으로 배꼽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연습으로 굳어진 인위적인 미소가 가면처럼 붙어 있었다. 이태준 대장은 박 소장의 격려를 무심하게 받았다. 그의 시선은 환영 인파나 화려하게 장식된 레드카펫에 머물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의 눈처럼 날카롭게 주위를 훑어보며 연병장 구석구석에 남겨진 급조된 청소의 흔적들과 병사들의 경직된 표정을 읽어내고 있었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보여주기식 의전에 대한 거부감이 박 소장, 부대가 아주 깨끗하군. 먼지 한 톨 없어서 병사들이 숨이나 제대로 쉬겠나? 이태준 대장의 첫 마디는 칭찬인지 질책인지 모를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박 소장은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한 채 그저 칭찬으로 받아들이고는 해벌쭉 웃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오신다고 며칠 밤을 세워 준비했습니다. 그는 눈치 없이 자신의 과잉 충성을 자랑하려 들었다. 이태준 대장은 대꾸 없이 코웃음을 쳤다. 그는 최미란이 건네는 거대한 꽃다발을 받아들었지만 곧바로 옆에 서 있던 수행부관에게 넘겨버렸다. 꽃향기를 맡거나 감사를 표하는 제스처는 없었다. 최미란의 표정이 순간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가 황급히 수습되었다. 그녀가 예상했던 자상한 장군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차라리 사나운 맹수나 거친 바위에 가까웠다. 장군은 도열에 있는 참모 장교들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한 명 한 명 악수를 하며 눈을 맞추는 그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다. 참모들은 저승사자라도 마주한 듯 잔뜩 얼어붙어 관등 성명을 외쳤다. 그들이 내뱉는 숨결은
하얗게 얼어붙을 것만 같았다. 이태준 대장은 그들의 눈동자 속에 담긴 두려움과 긴장을 꿰뚫어 보며 군인의 기백보다는 관료주의에 찌든 나약함을 감지하고 있었다. 대열의 가장 끝, 그곳에 이서윤 대위가 서 있었다. 그녀는 다른 장교들처럼 눈을 피하거나 몸을 떨지 않았다. 턱을 당기고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 채 다가오는 아버지의 발소리를 하나하나 세고 있었다. 쿵, 쿵, 쿵. 심장이 발소리에 맞춰 격렬하게 박동했지만 그녀는 초인적인 의지로 표정을 통제했다. 지금 그녀는 딸이 아니라 사단의 일개 장교로서 평가받아야 했다. 이태준 대장이 마침내 서윤의 앞에 멈춰섰다.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진공 상태처럼 변했다. 박 소장과 최미라는 뒤에서 숨을 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혹시라도 서윤이 실수를 해서 장군의 심기를 거스를까봐 전전긍긍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장군은 곧바로 악수를 청하지 않았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서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다. 서윤의 전투복은 다림질 자국이 날카롭게 서 있었고 전투화는 거울처럼 반짝였다. 하지만 장군의 시선이 머문 곳은 옷차림이 아니라 그녀의 눈이었다. 자신을 닮아 고집스럽고 강인한, 그러나 깊은 곳에 슬픔을 감추고 있는 그 이태준 대장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남들은 눈치채지 못할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그것은 딸을 향한 안도감과 미안함이 뒤섞인 아버지의 감정이었다. 자네는 눈빛이 살아있군. 침묵을 깨고 장군이 입을 열었다. 낮고 굵은 목소리가 서윤의 고막을 울렸다. 계급과 성명이 어떻게 되나? 그는 짐짓 모르는 척 물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그리고 딸이 스스로 대답하게 하려는 배려이자 시험이었다. 서윤은 터져나오려는 감정을 억누르며 우렁차게 대답했다. 대위 이서윤, 정보통신대대 중대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명확했다. 박 소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저 장군이 유능해 보이는 장교에게 관심을 보인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다. 최미라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윤을 흘겨보았다. 감히 주제넘게 장군의 눈에 띄려 한다며 질투심을 불태우고 있었다. 이태준 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서윤 대위라. 기억해두지. 그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가 서윤의 어깨를 스쳐 지나갈 때 아주 잠시 동안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가 떼었다. 그 찰나의 접촉, 묵직한 손의 온기가 서윤의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100마디의 위로보다 더 강력한 응원이었다. 장군이 사령부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긴장했던 장교들이 일제히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다. 다리가 풀려 휘청거리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서윤만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아버지의 온기가 남은 어깨가 화끈거렸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방금 전의 스침은 폭풍 전의 고요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는 것을. 이제 무대는 접견실로 옮겨질 것이다. 박 소장과 최미라는 장군의 뒤를 쫓아 허둥지둥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장군님, 이쪽입니다.
다과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경박했고 자신들 앞에 놓인 함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서유는 천천히 대열을 이탈하여 그들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다. 건물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군화 발소리를 날카롭게 반사했다. 접견실 앞에는 헌병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이태준 대장이 접견실 안으로 들어섰다. 그곳에는 서윤이 아침에 준비한 소박한 백합과 난초가 그윽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낡은 몽블랑 만년필이 주인을 기다리듯 놓여 있었다. 이태준 대장은 소파 상석에 앉으려다 멈칫했다. 그의 시선이 꽃병을 지나 테이블 위에 만년필에 고정되었다. 순간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익숙한 그립감, 그리고 뚜껑에 새겨진 자신의 이니셜. 그는 고개를 돌려 문가에 서 있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며 동시에 뜨거운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박 소장은 눈치 없이 끼어들었다. 아, 그 펜 말씀이십니까? 준비가 좀 미흡해서 그이 대위라는 친구가 빌려준 것인데 쓰시기에 불편하시면 다른 것을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덤을 파는 줄도 모르고 쉴 새 없이 떠들었다. 이태준 대장은 천천히 박 소장을 돌아보았다. 이 대위가 빌려준 것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낮고 음산했다.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최미라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하고 뒷걸음질 쳤다. 장군의 손에 들린 펜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딸이 이 부대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펜이 어떻게 굴러다니고 있는지 깨달은 아버지의, 그리고 지휘관의 참을 수 없는 경노였다. 침묵의 무게가 방 안의 모든 산소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접견실 안의 공기는 마치 액체 질소를 들이부은 듯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이태준 대장은 손에 든 만년필을 천천히 돌려보며 그 검은 광택 속에 비친 자신의 일그러진 표정을 응시하고 있었다. 박진석 소장은 영문도 모른 채 마른 침을 삼키며 장군의 입에서 떨어질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감히 닦아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박 소장, 자네는 이 물건이 꽤나 하찮아 보였나 보군. 장군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동은 방 안의 유리창을 깨뜨릴 듯 위협적이었다. 박 소장은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다. 아닙니다. 장군님. 다만 급하게 빌린 물건이라 혹시라도 장군님의 격에 맞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는 변명을 늘어놓을수록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이태준 대장은 박 소장의 말을 뚝 끊었다. 이 펜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지? 그는 시선을 펜 끝에 고정한 채 물었다. 박 소장은 힐끔 서윤 쪽을 쳐다보며 대답했다. 네, 정보통신대대의 이서윤 대위입니다. 평소 성실한 친구인데 이런 귀한 물건을 어디서 구했는지 저도 의아했습니다. 혹시라도 작물이나 모조품이라면
제가 엄중히 문책하겠습니다. 그는 끝까지 서윤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 들었다. 그 순간 장군이 펜을 테이블 위에 쾅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최미란이 짧은 비명을 지르며 어깨를 움츠렸다. 이태준 대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 소장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대위, 앞으로 나오게. 장군의 명령은 짧고 간결했다. 서윤은 문가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부동 자세를 취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아버지를 향해 있었다. 이태준 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갔다. 박 소장과 최미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사태를 파악하느라 눈동자를 굴렸다. 장군은 서윤의 앞에 서서 그녀의 정복깃에 묻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주듯 손을 뻗었다. 자네가 내게 펜을 빌려준 것인가? 서윤은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각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물건이라 챙겨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지휘관과 부하의 것이었지만 한 부하는 추온이서 그 밑바닥에 흐르는 정서는 분명한 혈육의 정이었다. 이태준 대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펜을 집어들었다. 박 소장, 자네 눈에는 이것이 짝퉁으로 보였겠지만 내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물건이다. 장군은 펜뚜껑을 어루만지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이 펜은 5년 전 내 하나뿐인 딸이 임관하던 날 내가 직접 선물한 것이다. 뚜껑에 새겨진 이니셜 T, J는 내 이름 태준이고 뒷면에 S, Y는 내 딸 서윤의 이름이지. 박진석 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벙긋거렸다. 딸이라니요서. 설마 이 대위가. 그의 시선이 서윤과 장군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다. 두 사람의 고든 눈매와 다부진 인매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다는 사실을 그는 왜 이제야 깨달은 것일까?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최미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테이블을 짚어 버텼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난날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백화점 짐꾼 노릇을 시켰던 일, 운전기사 취급을 하며 모욕을 주었던 일, 그리고 어젯밤 전화로 퍼부었던 폭언들, 그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그녀는 숨이 막혀 헐떡거렸다. 이태준 대장은 공포에 질린 두 사람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내 딸은 자신의 힘으로 군 생활을 하겠다며 내 도움을 거절했다. 그래서 나도 모른 척 지켜만 보았지.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 내 딸이 군인이 아니라 자네 집안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해 있었더군. 장군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다. 자네들은 내 딸에게 군복 대신 앞치마를 입혔어. 장군님, 그게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박 소장은 비굴하게 두 손을 비비며 애원했다. 하지만 그 변명은 불난 집에 몰랐다면 용서가 되는가. 자네는 내 딸이라서 특별 대우를 했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니지.
자네는 부하를 사적인 도구로 이용한 권력 남용을 저지른 것이다. 상대가 내 딸이든 아니든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 장군은 서윤을 돌아보았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미안하다. 못난 아비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았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윤은 참았던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군인으로서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비굴하게 떨고 있는 사단장 부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최미라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존재가 사실은 자신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하늘 위의 별이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뼈저린 후회와 공포뿐이었다. 그녀는 서윤의 군화 발치에 엎드려 이태준 대장은 만년필을 서윤의 가슴 주머니에 직접 꽂아 주었다. 이 펜은 다시 네가 가져가거라. 너는 이 펜을 가질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는 박 소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자네는 옷 벗을 준비하게. 내일 당장 감찰단이 내려올 것이야. 털어서 먼지 하나라도 나온다면 군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중형을 받게 될 걸세.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 소장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야망, 진급, 명예, 모든 것이 펜 한 자루 앞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 접견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이태준 대장은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사단장 부부를 일별하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닫힌 문 뒤로 흐느끼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하지만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어깨를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짐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다. 복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부녀의 어깨 위로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진실은 밝혀졌고 거짓된 권위는 무너져 내렸다. 이것이 바로 서윤이 기다려온 정의였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참혹하리만큼 고요했다. 이태준 대장이 떠난 직후 사단사령부에는 국방부 직할 감찰단의 검은 차량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마치 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박진석 소장은 자신의 집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이미 그의 영혼은 빠져나간 뒤였다. 화려했던 견장은 이제 그를 조여오는 죄수복의 번호표처럼 무겁게 느껴질 뿐이었다. 최미란의 세상도 산산조각이 났다. 그녀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린 사모님들의 사교 모임 단톡방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겼다. 그녀가 전화를 걸어도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누구도 받지 않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언니, 동생 하며 아양을 떨던 대대장. 연대장 부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를 손절했다. 권력의 비정한 속성이 그녀의 뼈를 때리고 있었다. 관사안은 더 이상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감찰 요원들이 거실을 오가며 사적인 용도로 유용된 공관 물품들을 압수하고 있었다. 최미라는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녀가
서윤에게 들라고 시켰던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압수 목록에 오르는 것을 보며 그녀는 수치심에 얼굴을 감싸 쥐었다. 그것들은 이제 사치의 상징이 아니라 탐욕의 증거물이 되어 있었다. 한편 정보통신대대 사무실의 공기도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서윤이 나타나자 복도를 지나던 간부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섞여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일 잘하는 여군 장교였던 그녀가 하루아침에 건드리면 죽는 로열 패밀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서유는 그 불편한 시선들이 달갑지 않았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서유는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어둠이 깔린 영내 도로 가로등 아래 서 있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헝클어진 머리, 최미란이었다. 며칠 전만 해도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서윤을 내려다보던 그녀는 이제 죄인처럼 그녀는 서윤을 보자마자 다급하게 달려왔다. 이 대위, 아니, 이서윤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최미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걸음을 멈추고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공적인 용무가 아니시라면 돌아가 주십시오. 지금은 일과 후이고 저는 피로합니다. 서윤의 거절은 단호했다. 하지만 최미라는 서윤의 팔을 붙잡으며 매달렸다.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우리 그이 이번에 옷 벗으면 우리 가족 다 죽어. 서윤은 자신의 팔을 잡은 최미란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다. 그 손은 힘이 없었고 축축했다. 사모님,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몫이고 감찰은 감찰단의 몫입니다.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서유는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최미라는 포기하지 않고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다. 아버님께 말씀 좀 잘 드려줘.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서유는 쓴 웃음을 지었다. 끝까지 그녀는 반성이 아니라 로비를 하려들고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도덕적 고찰은 없고 오로지 잃어버릴 기득권에 대한 공포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서유는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사모님,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장군의 딸이라서 이 일이 커진 것이 아닙니다. 최미란이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서유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만약 제가 장군의 딸이 아니었다면, 힘없는 하사나 중사의 딸이었다면 사모님은 평생 사과하지 않으셨겠죠? 여전히 그들을 짐꾼 취급하고 운전기사 취급하며 웃고 떠드셨겠죠. 지금 사모님이 두려워하는 건 자신의 죄가 아니라 제 아버지의 계급장입니다. 그 말은 정곡을 찔렀다. 최미란의 입이 벙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서유는 그녀를 똑바로 응시했다. 군복은 사모님의 쇼핑백을 들기 위해 입는 옷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들이 청춘을 바쳐 국가를 지키기 위해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긴 대가를. 서윤의 말은 밤 공기를 가르며 최미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최미란은 그제야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여군 장교가 아니라 군인이라는 집단이 가진 긍지와 자부심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쇼가 아니라 처절한 절망에서 나오는 울음이었다. 하지만 그 눈물조차 서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어 있었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부디 앞으로는 사람을 계급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 주십시오. 서윤은 마지막 충고를 남기고 뒤를 돌았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통곡 소리가 밤하늘로 흩어졌다. 멀리 사단본부 건물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작업은 밤새 계속될 것이었다. 서유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아버지가 주신 이 펜으로 그녀는 내일 아침 전출 신청서를 작성할 생각이었다. 이곳에서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정체가 드러난 이상 더 이상 평범한 군 생활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승리자로서 이 폐허 위에 남기보다 새로운 전장을 찾아 떠나는 쪽을 택하기로 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그 별들은 지상에 있는 장군의 별보다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순수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유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폐속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어제보다 훨씬 맑고 시원했다. 거짓된 기념비는 무너졌고 이제 그 잔해 위에서 진정한 자신의 길을 다시 닦을 시간이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연병장의 흙먼지를 일으키며 스산하게 불어오고 있었다. 박진석 소장의 이임식은 없었다. 대신 그는 초라한 사복 차림으로 자신의 개인 짐을 실은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의정과 팡파르 속에서 군림하던 사단장의 마지막 뒷모습치고는 너무나 쓸쓸하고 비참했다. 그를 배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참모들은 감찰단의 눈을 피해 병사들은 무심하게 일과를 수행할 뿐이었다. 이서윤 대위는 창 너머로 그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박 소장의 차가 그녀는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씁쓸한 여운이 더 짙게 남았다.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인지 그리고 그 신기루를 팼던 사람들의 말로가 그것은 그녀에게도 일종의 반면 교사가 되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사무실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동료 장교들은 서윤을 대할 때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워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먼저 권해왔고 결제 서류는 그녀의 책상 위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공손하게 놓였다. 참군인이라는 칭송 뒤에는 사성 장군의 딸이라는 거대한 배경에 대한 두려움과 아부가 숨겨져 있었다. 서유는 그 과잉 친절이 견딜 수 없이 불편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대장실로 향했다. 손에는 정갈하게 작성된 전출 지원서가 들려 있었다. 대대장은 서윤이 들어오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맞이했다. 이 대위, 무슨 일인가? 혹시 뭐 불편한 거라도 있어? 그의 태도는 굴욕적일 만큼 저자세였다. 서윤은 묵묵히 지원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서류 봉투 겉면에는 전출, 희망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대대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이 대위,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사단장도 바뀌고 분위기도 쇄신될 텐데 굳이 다른 부대로 가겠다고.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대대에 있어주면 우리도 든든하고.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속내는 뻔했다. 장군의 딸을 데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대의 위상이 올라가고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기대했을 것이다. 서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대대장님, 저는 군인으로서 평가받고 싶습니다. 이곳에 남는다면 저는 영원히 장군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할 것입니다. 저의 성과가 아버지의 후광으로 오해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대대장은 서윤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받아들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윤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아버지와 찍은 흑백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여전히 엄격한 표정이지만 이제 서유는 그 표정 뒤에 숨겨진 깊은 사랑과 신뢰를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녀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는 동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년필을 꺼내 들었다. 뚜껑에 새겨진 이니셜이 조명 아래서 반짝였다. 그녀는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곳에는 그녀가 힘들 때마다 적어 내려갔던 고뇌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서유는 그 밑에 마지막 문장을 적어 넣었다.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양심 속에 빛나는 별이 진짜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며 번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그녀의 새로운 다짐이 가슴 속에 퍼지는 것 같았다. 짐 정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자 늦은 오후의 햇살이 그녀를 비췄다.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구호를 외치며 구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힘찬 발소리와 거친 숨소리. 그것이야말로 서윤이 사랑하는 군대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그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눈에 담았다.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아버지였다. 고생했다. 네. 결정 존중한다. 야전에서 보자. 짧고 무뚝뚝한 메시지였지만 서유는 그 안에서 아버지의 미소를 느낄 수 있었다. 야전에서 보자는 말은 더 이상 딸이 아닌 한 명의 지휘관으로서 그녀를 인정하겠다는 최고의 찬사였다. 서윤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승용차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백미러를 통해 멀어지는 사단 본부 건물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의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를 단단하게 단련시킨 용광로였다. 최미란의 모욕도, 박 소장의 비겁함도, 동료들의 시기도 이제는 모두 지나간 바람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 모든 기억을 뒤로하고 앞을 향해 엑셀을 밟았다. 차는 위병소를 통과해 탁 트인 국도로 접어들었다. 도로 양옆으로 붉게 물든 단풍들이 그녀의 앞길을 배웅하듯 흔들리고 있었다. 서유는 창문을 조금 내렸다. 바람이 들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다. 계급장의 무게도 타인의 시선도 없는 오로지 인간 이서윤으로서의 자유였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하늘에 첫 번째 별이 떠올랐다. 서윤은 그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정한 명예는 남들이 달아주는 견장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낸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의 어깨 위에는 여전히 대위 계급장이 달려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누구보다 빛나는 별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길은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서윤은 주저없이 그 길을 달렸다. 침묵의 무게를 견뎌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한 평화가 차 안에 가득 찼다. 별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이제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되어 새로운 전장으로 향하는 길. 그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는 군인이었고 그리고 이서윤이었으니까